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3대 특검법에 대한 여야 입장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오늘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사법위에 정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양상과 당내 갈등 상황도 함께 묶어서 정치 토크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한 서영교 의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법이든 성배 코너에선 3대 특검의 특징과 절차, 쟁점 등을 꼼꼼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허니문 랠리. 자, 코스피가 3천 문턱까지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한국거래소 방문해서 간담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런 그 방침을 밝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결국은 그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핵심이 요즘은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금융시장에서의 부당 거래라든지 또는 어떤 불평등한 관계, 그리고 한국에서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사실은 주가가 그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아요. 뭐 경제 외적으로는 뭐 남북 관계나 이런 분단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경제 외적인 문제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만 갖다 놓더라도 뭐 전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오너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이제 기업 주가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 그리고 대주주의 이것도 오너 리스크와 관계된 건데, 대주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할 합병이 실제로 저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동떨어지게 주식의 가치를 하락하거나 또는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김건희 씨 문제도 있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거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 금융범죄와 관련돼서 아주 중대하게 다루는 게 주가 조작하고 화폐 조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엄격하게 제재하고 단속하면 최소한 우리 실력대로만 해도 3천 중반대, 한 3,500 내외에 현재로서 갈 수 있고, 이후에 경제 외적인, 그러니까 우리 경제 자체의 어떤 성장이나 또는 체질이 개선된다면 5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주의 이익이랄까, 그 주주들 보호하는 이런 게 되게 취약하다, 뭐 이런 그 차원일 수도 있고, 뭐 상법 개정 것도 아마 그 업계에서는 기업들, 경영진들 이런 분들은 좀 반대를 하지만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접근법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혜진 의원님? 주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아마 임기 내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네. 뭐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과장된 건 있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되는 그 자체로서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과장은 됐지만 어쨌든 저 주가 저 상승, 또 주식 시장 활성화, 금융시장 반등 이런 거에 대해서 표 관리 차원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또 정책을 또 내놨고, 네. 실제로 대통령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부양, 경제 살리기, 이게 어쨌든 주식 지수하고 주가 지수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지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주식시장 자체의 활성화도 있지만은
경기 활성화의 지표라는 측면에서 이 주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지금그래서 방문하고 또 이런 발표가 좀 전에 말씀 소개해드린 그런 정책의 그 시장에서 볼 때는 약간 호재 측면도 있고 그래서 3천까지 올라간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런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그동안에 역대 정권들이 못했던 이유가 좀 그 과징금 이제 부과하는 걸 네네. 비롯해서 환수 이런 이 강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은 그 어떤 행위들이 그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한 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도입을 못했는데 이걸 실제로 대통령 약속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면밀한 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면은 네. 강하게 미국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한 홍익표 가지 의원님.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지금 실물 경제 쪽에서도 영향을 좀 받는 게 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소위 긴축 재정을 했잖아요. 네. 긴축 재정을 하고 수요 억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가 없었죠. 시장에서는요. 근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확장적 재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지금 추경 편성해서 뭐 1인당 그 기본 그 재난지원금을 좀 하겠다고 지금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업계들에서는 좀 호황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관세 문제 압박이 네. 생각보다 이게 좀 그 위험 요소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트럼프도 좀 속도 조절하고 예. 중미 관계도 좀 개선 그 상황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미중 관계 등을 감안하고 뭐 이 관세 압박이 생각보다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등등이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약간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확장 재정 정책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런 어떤 호재일 수 있고 뭐 지금 미중 협상 타결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비용으로 예비비 259억 원 편성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청와대 이전 준비가 본격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왔다가 최소한의 어떤 그 준비 기간 거쳐서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산도 들어가고 그런데 자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니까 좀 일하기 좋게 이렇게 아마 배치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하고 뭐냐 그런 부분들이 홍익표 의원님 좀 가만히 될까요? 글쎄요. 근데 아마 들어가면 옛날 구조대로 될 가능성은 좀 일단은, 높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많은 대통령들이 그런 고민을 했는데 워낙 그 장소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새로 짓지 않는 한 지금도 새로 짓기에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죠. 예, 예. 더 나가서 지금 세종으로 대통령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까지 지금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건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존 시설을 으로 대통령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까지 지금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건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존 시설을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도로 해가지고 활용한다면은 기존의 쓰임 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 있는 게 지하 벙커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오지만 지하 벙커가 만들어지는데 꽤 고래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그 지하 벙커를 용산으로 떼가면서 아마 그걸 다시 복구하고 가동시키는데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면 시간이 좀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지하 벙커는 당분간 현재 용산에서 가동을 하면서 하는 뭐 이원화된 그런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말씀은 녹취 하나 듣고 질문 드릴게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결정 때문에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이상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주술에 의존해서 국고 낭비했다. 혈세 낭비했다.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이전 정부 때도 청와대 뭐 특가 어쩌니 하면서 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이전 정부 때도 청와대 뭐 특가 어쩌니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 개창한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가 이렇게까지 발전해 온 그 중심지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식의 접근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정부도 그랬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그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은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저항적 대통령에서 탈피하고 권력을 민주화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전하겠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 못 지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취지는 맞지만 그걸 대통령 이전, 아니 그 대통령실 이전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민주화할 수 있고 권력 분산할 수 있고 권위주의 내려놓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참모들과도 소통할 방법이 있고 국민과 소통할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에 많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의견 수렴도 제대로 안 됐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이 돼가지고 급하게 이전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랐다고 보고 또 왜 또 이제 용산이냐 또 뭐 국방부 청사냐 이 문제도 설명이 안 되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돌아가는 게 일단 맞다고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현희 의원 이야기처럼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또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이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이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정치적인 책임이야 뭐 물을 수 있지만은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좀 말하는 구상권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물어야 되고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이거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화난다고 그냥 다 물으라고 그래. 다 뱉어내라고 그래.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안 되고 그럼 만약 그래 하면 지금부터 임기 시작된 이 새 정부에도 그 똑같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내지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자, 홍익표 의원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당시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통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누구라고 지금 용산에 단 하루라도 있고 싶겠습니까마는 당장 옮길 수 없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무리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산에서 3개월이든 몇 개월 있으면서 그 청와대 그가 복구되는 대로 그걸로 가겠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그때 윤석열 당시 그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 하루도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때 얘기할 때 아니 옮길 때 옮기더라도 차분하게 그 여러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오죽하면은 누가 뭐 무슨 법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뭐 죽을 수 있다 이런 뭐 그래서 저러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떠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야 그 나중에 이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되는데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용산 관저나 그 집무실과 관련돼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무슨 골프장이 있었다느니 뭐 무슨 물이 뭐 매달 뭐 수백억 톤이 사용됐다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당한 시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우리 규정에 맞는 어떤 그 행정 집행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책임은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관련된 공무원들까지도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법행위 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어야죠. 자, 진상 규명을 하고 위법행위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병 특검법, 3대 특검법 공포했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특검 3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호 법안이 된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대통령 야당일 때 정부 여당을 향해서 압박하는 카드로 네. 이런 걸 뭐 흔들어대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집권하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진짜로 해버린다.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일단은 특검이란 거는 이 대통령도 그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야당의 권한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파워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못할 때 중립적으로 수사를 못할 때 그 불신 때문에 그 불신을 제거하고 수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하려면은 독립적인 특검을 한 대 맡겨야 된다. 그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제도는 여야가 같이 해서 만들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주장할 때는 야당이었지만은 지금 실행하는 데 여당입니다. 집권당입니다. 자기 밑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있어요. 이 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잉 수사가 걱정될 정도로 이 세세 기관에 놔둬도 여권이 기대하는 진상 규명이라든지 처벌은 충분히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다가 이 특검 3개를 검사를 120명에다가 수사관을 뭐 500명에다가 서울중앙지검 반을 들어 이쪽으로 옮기거나 또는 인천 지검을 다 통째로 옮기는 이런 규모로 네. 하면은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결국은 국정 과제 또는 새로운 국정 아젠다 그 추진 과정 이게 뉴스가 아니고 이 뉴스로 그냥 도배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봤지만은 네. 국정 동력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야당은 또 이런 무리한 수사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또 그 할 것이 야당 자체에도 지금 향해 있기 때문에 네.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협치는 뭐 초장부터 안 되는 거죠. 서로 대충돌로 가는 것이고 네. 이런 선택을 왜 하는지 만약에 검경 수사 그 공수처에 맡겨놨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서로 과열 경쟁을 지금 조정해야 될 정도로 충성 경쟁할 겁니다 수사를.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뭐 새로 하는 이거를 거는 하는지. 자, 그리고 이런 저 홍익표 의원님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막 경쟁적으로 막 수사를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지금의 어떤 그 뭐 이렇게 이제 칼끝이 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떤 검찰청이 시키는 것보다는 사실 민주당 뭐 입맛이라 그럴까요? 아, 이 사람 하면 제일 잘 밝혀내겠다. 뭐 좋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을 특검을 임명해서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파견 받아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은 올 한 해 다 그냥 특검으로 가고 내년 또 재판 시작되고 지방선거 열리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야당을 초토화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 법 통과될 때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 법을 당론으로 반대했거든요. 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전히 그 저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돼서 이미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고 국민적 심판도 있었다면 도리어 국민의힘 스스로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책임을 과감하게 묻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친윤 세력이라고 그래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면서 퇴장하고 백의종군하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국민의힘에도 좋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늘 보면 야당은 소수예요. 국회에서. 야당이 소수 정당 갖고 싸움을 할 때에는 의석수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대의 명분을 가져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 3개 특검법을 방해하고
윤석열, 김건희 씨를 옹호해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떤 국민적 명분을 대의 명분을 찾아갈까 저는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저희는 얘기 안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도 이러다가 위헌정당 해산될 거라니 걱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도리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면서 협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국민의힘의 환부예요. 그 환부를 깔끔하게 도려내는 게 국민의힘이 새로운 그리고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그 특검을 해서 검사를 투입해 가지고 짧은 시일 내에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3개월에서 길으면 한 6개월 안에 이게 결론이 날 텐데 그게 맞다고 봐요. 너무 오래 끌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금년 연말까지 수사 마무리하고 일괄 기소하면 그걸로 일단락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이제 환부를 도려내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 말씀이시고, 자 국민적 대의 명분을 가져야 된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 열었는데요. 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심기일 추후 지정해서 사실상 재판 중단한 데 대해서 항의하고 재판을 진행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제 요 주제에 있어서는요,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 운영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원칙의 이 부분은 아무리 국민적 어떤 지지를 받고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룰업으로는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헌법 질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제왕적 대통령의 사법 파괴다. 법원이 선거 전엔 선거 때문에 미루더니 이번엔 대통령이 됐다고 또 미뤘다. 이거는 야당으로서 간과할 수 없고 원내 투쟁을 병행하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앞장서 있는 사람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는 게 더 비현실적인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를 적극 옹호하면서 전두환을 비판했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율배반적이라 할 텐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그렇게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호가호위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니 반민주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대여투쟁에 국민적 명분이 안 서면 싸움이 안 돼요, 야당은. 그러니까 저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사실은 백의종군하고 불출마 선언 정도를 해줘야 이 명분이 쓴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부터 잘못됐고,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법원에서 84조를 해석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왜 대선 전에는 연기했느냐 하는데, 당선이 유력한 거지 당선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연기했던 거죠.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대선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84조의 해석에 따라서 대통령은 소추가 다 면제된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재판도 다 일시 중지한다. 이후에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이 정리한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84조에 대한 해석을 깔끔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법원이 84조에 대한 해석을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이게 이제 홍익표 의원님 말씀이신데, 조혜진 의원님, 일부에서 뭐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은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 이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과연 항고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그리고 플러스 지금 일부 뭐 시민단체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겠죠. 뭐 헌법소원도 하고 이미 그러고 있나 봐요.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소 가서 약간 뒤집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항고를 할지 안 할지 뭐 알 수 없고 항고를 했을 때 상급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지 뭐 최종적으로는 재항고까지 가면 대법원까지 갈 텐데 대법원에서 그걸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고를 제기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항고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법원의 이번 결정들은 그냥 재판 소송 지휘권이다, 재판 지휘권이다, 실무적인 절차적인 결정일 뿐이다. 어떤 권력적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중대한 권력적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거든요. 엇갈리는 이유가 법원에서 추후 기일 지정 결정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84조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네. 일시적으로 변경해서 나중에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중단한다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죠. 84조 이야기한 거 보면 후자로 해석하는 게 맞긴 한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태도 입장이 뭐냐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항고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받아들여질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당에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홍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구구절절이 맞아요. 근데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그런데 하냐 메시지하고 이거예요? 메신저가 이게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죠. 이 초현실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검 3개를 반대한 이유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안에도 어차피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해도 다 밝혀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다만 좀 전에 쭉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법논리, 헌법적인 측면이나 법논리적인 측면이나 또 국정 과제 수행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야당 입장뿐만 아니라 여당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는 거는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고 특검 반대하는 이유도 정당하지만 이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메신저도 중요하다. 앞으로 메신저도가 아니라 메신저가 결정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투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당부터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쇄신을 하고 또 당의 얼굴도 쇄신하고. 잘 뽑아야겠네요. 그래 해야 투쟁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투쟁해봐야 힘만 쓰고 투쟁할지도 말은 끝까지 투쟁한다. 뭐 범국민 서명운동하고 뭐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당 지도부들이 팔은 자기들이 깨놓고 맨날 일은 아래 사람들한테 시켰거든요. 굳은 일은.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가 쓴소리 한 번 더 하는데 상대당 얘기 좀 하지만 저는 지금 야당으로서 결기도 전략도 없어요. 국민의힘이. 아까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적의 목을 치려면 내 팔 하나 내줄 각오로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환부를 도려내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그러니까 뭐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걸 비판하려면 거꾸로 이 내란죄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더 세게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은 현실적으로 내란 이 특검 3특검법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협상하고 최대한 합의 통과를 전제로 자기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원내대표가 싸움을 하는데 자기 이런 거죠.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 자기 군대를 다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에도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때는 싸움을 피하고
어떤 때는 싸우지만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이런 방식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원내 전략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결기도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기와 전략이 필요하다. 적의 목을 치려면 나의 팔을 자른다, 내준다. 자, 요 말씀까지 일단은 듣고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한강대교 위가 양방향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는 하위 2개 차로가 구조 활동으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신용산역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많이 밀리고요. 이후 다시 염창나들목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만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조금 전까지 가양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수산시장에서 청담대교까지 쭉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화성휴게소 2차로에서는 사고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교까지 더디 내림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8625님이 정치에 대한 식견 없이 살아왔는데 뉴스레터 K를 매일 청취하면서 정치에 눈을 떴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반성하시고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정치했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자, 아무래도 우리 홍익표 의원님하고 조희진 의원님이 잘 분석해 주시니까 눈을 뜨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자, 네, 그 국민의힘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방금 그 결기와 전략이 필요한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단 보면 대여 투쟁은 대여 투쟁대로 또 정권 초기에 아니할 수 없고 하고, 그다음에 당내 갈등 수습 내용을 어떻게 좀 수습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오늘 뭐 의총을 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건 뭐 의총 없는 거다 이렇게 되고, 왜 우리의 갈등을 자꾸 노정시키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조혜진 의원님, 크게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3년의 공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계엄 선포하고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 여기에 대한 책임 묻는 게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어쨌든 향후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그냥 뭐 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나요? 이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야 됩니까? 책임을 묻는 그 범위. 네. 그 다음에 당이 혁신을 했을 때 공존할 수 있는 범위. 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갈등 요소인데, 사실은 뭐 개파로 보면 친윤이 이제 책임인데, 네. 친윤이 사실 반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다 책임지라, 다음에 출마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3년 임기 동안에 국회 운영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핵심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아주 깔끔하게 화끈하게 대표적인 사람들. 예, 윤핵관, 예. 또 친윤 핵심들, 예. 또 우리 대통령 옆에서 얼굴 다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몇 명. 국민들이 다 아는데 네. 그 사람들이 아주 깔끔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주홍 글씨 붙여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죠. 아니, 본인들이 스스로. 최소한 사과하고
최소한 다음 출마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적 사면을 받아서 다시 정치할 기회가 온다면 하고 아니면 정치 그만하고 네. 왜냐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당 망치고 지도자 망치고 나라 망치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소양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정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할 공간이 있나요? 그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서 당은 조직은 망가지고 다음 정치는 엉망되고 그래서 진짜 정치 계속 할 생각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 있다가 진짜 개인적으로 환골 탈퇴해서 그래 네 아직 쓸모 있다 씀씀이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다시 부르면 그때 올 생각하고 벗을 때는 화끈하게 확실하게 버리고 던지고 네. 그러면 그걸로 국민적 사면이 되고 나머지 친윤들 범친윤들까지 희생시키지 않더라도 예. 그 사람들은 다시 개혁의 대열에 혁신의 대열에 참여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혁신의 힘으로 또 투쟁도 하고 혁신 안 되면 투쟁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국민들이 뭐 맨날 옛날 구태연하고 구닥다리 그 모양 그 꼴인데 그 입으로 깨끗하지 않은 입으로 뭐라고 주장하고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뭘 정리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얘기가 안 된다 정리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쇄신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 이 과정이 그 혁신을 확실하게 이뤄내야 되고 결국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앞에 내세워야 되는 것이죠. 네, 홍익표 의원님, 예를 들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개혁안을 뭐 저희 제시를 했는데 뭐 또 뭐 의원들은 또 꼭 친윤 의원이 아니라도 그걸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했는데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 던지고 찬성하냐 안 하냐를 이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이렇게 좀 이게 약간 그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당무감사 예. 그러니까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감사 부분이라든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예. 이런 부분은 밀어붙여서 설득을 해야지 조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이 지금 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슨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가 높은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당내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네.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안 쓰는 거예요. 그 말의 권위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철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번 그 5대 개혁안이 뭐 이게 아직 뭐 그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지만 그나마 시작의 단초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하려면 사실은 좀 그 물밑 작업을 좀 했어야 된다. 동조 세력을 이거죠? 만들었어야 돼요. 초선 의원들 한 20-30명이라도 모아서 내가 이 발표를 하면 동조 입장을 좀 화답해라. 내면서 압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고립된 거죠. 그리고 그 특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무감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도 그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당론을 바꾸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정말 아직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그 좌표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도리어 그 후보 교체 당무감사는요. 본인의 임기가 9월 말까지 확정되고 뭔가 이제 그 힘이 생겼을 때 4가지 개혁은 먼저 하고 한 가지는 이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게 맞았어요. 하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치력이나 수순이 약간은 미흡한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발표했고 국민적 눈높이는 그래도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다면 국민의힘에 저는 일부 윤핵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원들이 여기에 손을 들어줘야죠. 저는 윤핵관 아닌 다선 중진 의원들도 제가 보기엔 좀 그 비겁한 것 같아요. 눈치만 보고. 그래요. 예. 조금 더 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좀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달 말인데 그걸 연장하는지 아니면 16일 뽑히는 원내대표가 앞으로 전당대회를 자기가 이제 추스러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걸려 있는데 이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보면 보통은 이제 우리 의원님도 3선 때 하셨는데 보통 3선이 많이 하는데 지금 뭐 4선 누구 뭐 3선 누구 5선 김기현 나경원 추대론 뭐 6선 조경태 의원은 자기 할 생각 있다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워낙 그 당이 어렵고 또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의 방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 차기
당대표 어떤 사람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다. 차기 원내대표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혁신할 수 있는 사람. 예. 딱 이름 아니면은 한 명만 최소한- 꼽아주세요. 혁신할 수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네. 아직 비전도 이야기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동안의 행보가 네. 혁신과 거리가 있다는 사람들은 뭐 좀 정리돼야 되고 예. 이 상황에서도 또 추대론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리 사실 5선이라도 당이 위기면은 내가 몸을 던져서 이걸 수습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사실 그분들 뭐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한 분들이 무슨 자리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한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 초대하자 이게 우리 당의 제일 고식적인 방식이거든요. 예. 결국은 결론은 반혁신이에요. 반쇄신이에요. 쇄신 안 하겠다는 쪽으로 자리 그 방향 정해놓고 하니까 이제 추대론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쇄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다음 전당대회 주자들이 쇄신하려고 그럴 때 거기에 이 태클이라도 걸지 않고 네. 보조라도 맞춰주고 힘이라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와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빨리 자르고 또 쇄신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뭐 힘 빼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뭐 희망 없죠. 자, 홍익표 의원님 잠깐 민주당 갔다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올게요. 이제 내일과 모레 투표해서 모레 이제 금요일 날 그 새 원내대표 그 선출을 합니다. 4선 서영교, 3선 김병기. 김병기 의원은 뭐 어떤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거 다 옛날에 다 이미 해명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20% 이제 포함되는데 예. 어떤 점들을 권리당원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도 어떤 점들을 가장 주목해서 원내대표를 뽑을까요? 일단은 먼저 그 20%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170석이기 때문에요. 34명. 34석의 효과가 34명.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권리당원 그 보통 원내대표가 10표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4표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표죠. 우선 아마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첫 번째 기준은 첫 번째 여당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정 대통령실 이 네. 3개 기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역량입니다. 하나는 정부 측과 협의를 잘해서 이 정책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지원해 주는 것과 국정 운영, 국정 운영을 시너지. 그렇죠. 예.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것과 함께 또 어떤 경우에는 할 말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바로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게 이제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정권 결국은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네. 여당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얼마큼 균형 있게 그러니까 핵심은 국정 지지와 함께 또 그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네.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늘 원내대표가 중요한 것은 뭐 당 대표가 늘 따로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그 야당하고의 소통 그다음에 원내 전략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원내 협상이나 또는 원내 전략 그리고 뭐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호적이라고 해서 늘 우리 편 드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야당들하고도 잘 소통해서 그 국정 그 원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국민적 이미지도 중요해요.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당 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그걸 보완해 주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항상 이제 투톱이라고 그래서 무슨 회의하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어떠한 목소리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당의 이미지를 그 당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대통령 지지율도 견인해 나갈 수 받쳐줄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원들의 판단에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도 홍익표 의원님한테 먼저 좀 드려볼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은 특검이 끝난 뒤에는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진지한 경고인지 아니면 뭐 어쩐지 모르지만 김문수 전 후보도 위원정당 해산론 이제 제기한 적이 있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으라고 하니까 박홍근 의원이 아마 관련법을 발의했는지 저 국민의힘 정당 해산 또 다시 거론했고요. 이게 현실성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예. 만약에 그걸 한다 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형법상으로 내란죄 여부가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내란 특검이 작동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사실적 관계가 확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위원정당 해산될 때 그 할 때도 이석기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통합진보당 경우, 통진당 같은 경우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돼서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 최소한 기소 정도는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글쎄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환골탈퇴하고 윤석열 또는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에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하고 단호히 그 어떤 정리하는 그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논란이 계속 빠진다 보고 홍준표 시장이나 저는 김문수 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짜 걱정해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외부적 위기를 극대화시켜서 내부적 결속을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전략도 있다 보입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예를 들어서 제1야당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여당이었고요. 제1야당의 정당 해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국민적 저항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정권이 좀 심하게 말하면 정권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총재 한 사람 제명했는데 정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회의원 107명을 다 날리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 제명하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 한 명을 제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107명을 재판 하나 해가지고 다 그냥 날린다. 네. 국회 그것도 상대당이 주도해가지고 법안도 내고 뭐 이래 해가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헤매고 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이거를 좀 약간 뭐 반성이랄까 뭐 그런 생각도 또 들긴 해요. 이게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 당연하죠. 예, 뭐 예.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냥 지금 뭐 여당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홍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무슨 전략이 있나 길기가 있나 그냥 말랑말랑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뭐 어떤 민주당 의원님은 뭐 대놓고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뭐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우리 너무 정치하기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아니, 홍준표 상대방이 좀 이렇게 터프하고 세야지 이게 좀 게임하기 쫄깃쫄깃할 텐데. 게임이 문제가 게임할 너무 편하다. 게임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볼 테고. 예.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말한 건 저는 그건 영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민주당에다가 전 정권에다가 빨리 이거 국민의힘 이게 난리하고 고자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본인이 30년 동안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치 그만뒀다, 정치 은퇴했다고 그래놓고 정치 가장 많이 지금 정치를 발언하고 있고 국민의힘 탈당해놓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맨날 뭐 감나라 배나라 그러고 있고 이 빨리 좀 근데 이분이 더 이상 이런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한가지 짧게 얘기하면 예. 이게 그 위원정당 해산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섣부르게 얘기를 꺼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판단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도리어 이 얘기가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더 강한 거죠. 전당대회도 있고 예상되는 또 보수 세력의 재편 과정에서 아마 외부적 위기를 극대화하고 이 또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서 위원정당 해산론을 정치적으로 일부 그 주요 인사들이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한 2분도 안 남았는데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조희진 의원님 대학교 그 같은 학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청문 절차가 시작됐어요. 아마 요청서 이제 보낸 것 같고 본인은 이제 그 준비단 출근해가지고 이제 준비할 겁니다. 계속. 자 그리고 막 기자들이 뭐 이거 아예 뭐 전과 사범에 뭐 이거 뭐 그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예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요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알았을 텐데 나 반미주의자 아니고 미국 헌법 그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죠. 자 그런 것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추징금 9억 원에 가까운 이런 전과들 이런 것들을 정말 터프하게 이렇게 좀 견제를 할까요?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예요. 예. 대여투쟁이라든지 네. 정권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측면 뭐 이런 뭐 할 생각은 있겠지만은 전략적으로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도 역시 좀 말씀하셨지만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변수인 것이고 뭐 이제 그 김민석 후보 개인의 면면과 떠나서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될 것인가, 이해관계나 정치 정상화에 도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화이팅을 하셔야죠. 네,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어요. 예, 홍익표 의원님. 검증해야 되는데 네. 박해가 잘 해야죠. 다만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반미, 친중, 친북 이런 식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해서 하면 저는 그게 도리어 그 국민적으로 더 거부감만 있고 이 국민의힘이 그 귀한 청문회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념적 잣대를 들이내지 말고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한별이는 수업이 끝나면 빠른 걸음으로 교실을 나섭니다. 유방암 수술 후 거동이 힘든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간호하는 할아버지를 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에 돌아와 두 분의 식사를 챙긴 뒤 또다시 현관을 나서는 한별이. 저녁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고된 일상 탓인지 최근 한별이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알아온 천식과 얼마 전 뇌진탕 사고 이후 생긴 어지러움, 그리고 삐 소리에 이명까지 더해지며 한별이의 불안감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료보다 곁에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염려된다는 어린 보호자 한별이. 한별이네 가족이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낮 기온이 30도 이상 되는 날을 열대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6월 초입에 열대일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북태평양 기단이 일찍부터 발달하면서 이런 날이 잦습니다. 어제 못지않게 오늘 고온 다습한 기온이 강해서 서울은 28.5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1.1도가 높았고요. 양산의 기온 33.4도를 최고로 30도 이상 되는 지역도 꽤 있었습니다. 모레까지 이렇게 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높아서 덥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는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다수 지역 맑겠지만 남부 제주 흐린 가운데 새벽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는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략 20에서 60mm, 그리고 충청 이남으로 10에서 40mm의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오겠고요. 글피인 주말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4에서
10도에서 20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1도, 전주 대구 30도 등 23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남해와 제주 해상, 모레는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시스템 개선과 조직 인력 확충을 지시하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23% 오른 2,907.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2,900포인트를 넘은 건 2022년 1월 14일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우리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의혹, 손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모두 공포된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전격 취소되는 등 차기 지도체제 구성을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집권 여당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모레 금요일 선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쟁점 입법사항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상대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네. 의원님 어제 후보 합동 토론회 열렸고 내일과 모레 이제 투표 치러집니다. 예. 오늘도 동료 의원들 1대1로 또 만나시고 또 당원들께도 이제 호소도 하셨을 텐데 오늘 하루 어떤 일정 보내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전화기는 불이 납니다. 아 그래요? 지지한다는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해주시고요. 네. 예,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요. 또 저는 계속 의원들께 전화를 하고요. 그래서 제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거의 전화기가 지금 뜨끈뜨끈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뜨끈뜨끈하고요. 충전기를 연결해 놔도. 네, 오늘 일정은 네. 오전에는 김어준 네. 예, 뉴스 공장에 출연을 했고요. 네. 그 바로 이후에 또 유용화의 뉴스레터, 네네. 생활정치, 그리고 연합TV 생중계, 네네. 그리고 2시에는 제가 국회에서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의정대상이요? 예, 국회에서 딱 한 번 국회의장이 주는 대상인데요. 네. 그 대상에 제가 소상공인 정책 포럼 대표라서요. 그 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 포럼. 2시에는 또 매불쇼. 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국회의원회관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네. 우리 서영교 의원님 이 얘기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신 이유, 바로 이 시기에 서영교 의원님이 원내대표 적임자다 하는 이유를 조금 요약을 해주세요. 예, 제가 최고위원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했고요. 네. 현재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내란을 제가 앞장서서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내란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게 한 가지 과제고요. 그다음에 민생을 회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과제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란 척결을 위해서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이 내란을 뿌리 뽑는데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만들어내는 일을 행정안전위원장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내는 일에는 서영교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새로운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보조를 잘 맞춰서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서영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길게 말했는데 간단히 말해주시네요. 제가 또 언론인이잖아요,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대한민국의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는 적임자는 서영교다. 네, 예, 잘 맞습니다. 알겠고요. 자, 네. 의원님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됩니다. 이게 의석수로 따지니까 그 의원 수로 따지니까 한 34명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맞습니다. 퍼센트예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권리당원들은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이렇게 투표에 나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권리당원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사람,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을 때 가장 잘 싸워준 사람, 그래서 법사위에서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을 밝혀낸 사람 서영교, 그리고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을 밝혀낸 사람 서영교,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낸 사람 서영교,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동안 만들어온 법안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도 대표 발의하고, 네. 또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도 대표 발의하고, 그래서 법을 잘 만들고 일을 잘해온 사람 서영교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 기존에는 이제 같은 동료 의원들의 표만 받으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처음 이제 권리당원 이게 투표가 반영이 되는 건데, 네, 이분들을 대할 때는 의원들만 대할 때 하고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까? 좀 다릅니까? 아니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권리당원님들은 아주 숫자가 많으셨어요. 네네. SNS 통해서 인사드려야 되고요. 유튜브 통해서 인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예,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많은 것들이, 네. 제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법사위로 활동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동안 보도가 많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요. SNS 통해서도 많이 전달되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제 서영교 TV가 있습니다. 네네. 서영교 TV 구독자가 약 14만 명가량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재밌고, 자, 서영교 TV 한번 들어왔다 가세요. 그렇게 할게요. 아주 재밌고 즐겁고 지난 그 대선 때 네. 대구 경북 다니면서 선거운동한 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김미숙 네. 님이 서영교 의원님 스타시네요. 흐흐. 에너지 넘치는 모습 좋습니다. 느낌표 네. 3개. 208 하나님이 같은 성씨라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서영교 의원 화이팅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한 3개 정도는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뭐 이재명 네.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 되시면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거를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자, 대선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에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부분하고 이거와 좀 관련된 민주당 입법 부분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고법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추후 기일 지정 형식으로 일단 사실상 이제 재판을 중단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뭐라 그러고 있냐면 이게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소추라고 하는 건 수사하고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기소돼야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기소도 되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걱정에 의해서 이 수사를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에 넘겨놓고 질질질질 끌어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됐단 말이에요. 다시 선거가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법원이 딱 판단을 해서 재판을 아주 추후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 시점에 다시 이것을 들고 나와서 이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하는 법원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을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꾸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공격하니까 네. 이와 관련한 법 형사소송법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대상도 아니지만 예. 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뭐에 의해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2일 본회의는 일단 연기를 했고요. 안 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전략을 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형사소송법하고 대법관 정원 30명 늘리는 법원조직법은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6월 내로는 가급적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사회적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은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바로 처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오는 이런 일을 없앨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2,900선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재판 얘기 더 안 나오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법이 아니고요. 네. 헌법 84조의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 증언은 30명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현재 14명입니다. 네. 그 14명을 16명 증언해서 30명으로 하는 것이죠. 으로죠, 으로. 예. 예. 30명 으로. 그리고 예.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명 정도씩 이렇게 서서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대법관 증언은 왜 해야 되느냐. 현재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3,000개 내지 4,000건의 사건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숫자를 조금만 늘리면 소송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리고 한이 맺혔던 국민들이 그 대법관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면서 그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4천 건이나요? 3천 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해요. 그리고 아예 보지도 않고 기각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대법관 증언이고 이것은 법원 측에서 해달라고 법원 노조에서 해달라고 정책 제안 온 사안이고 아주 오래된 사법의 수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형사소송법은 이제 원내대표 되시면 바로 서둘러서 이제 처리할 거고 네.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비교적 빨리 이거를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네. 이해가 되고요. 법원하고 충분히 왜냐하면 법원에 있는 대법관 조의대 네. 아니면 직위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법원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도 대법관 증언을 원해 왔었습니다. 네. 예, 법원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법원 노조도 저희들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해달라고. 왜?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일을 풀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국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법원도 요청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가면서 네. 단계적으로 증언시켜내는 법을 제가 바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우리 방송국과 전화하시는 김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방송 네. 3법이 또 이제 쟁점 법안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네. 이제 그 공영방송 이사수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네. 있습니다. 우리가 네.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뭐 방송 장악 논란이 좀 되풀이됐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되시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이런 쟁점 현안 좀 어떻게 사회적 논의를 좀 거쳐서 이렇게 찬찬히 논의하실 겁니까? 이것도 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사회적 논의를 많이 해온 법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신속하게 가는데요. 이것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로운 정부에서 이사들을 증언해서 독립성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국회 과방위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키되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법인지 네. 방송 그 독립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하는 걸 꼭 제대로 알려나가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이요.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자, 야당은 어떤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결국은 그 이제 정권을 접수했기 때문에 검찰로 해도 되는데 특검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야당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검찰이 잘 못했기 때문에 끝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도 연루되어 있고 국정원도 연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내란 특검법은 검찰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연루되어 있어서 검찰에게 맡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이와 같은 특검은 벌써 몇 번째 윤석열이 거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가는 게 맞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전혀 특검으로 가서 확실하게 수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을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믿을 수 없고 특검으로 가서 확실히 진실 규명해야 된다 말씀이시고요. 네. 자, 서영교 의원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추경 집행을 통해서 지역화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민생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이죠. 이게 지급이 된다면 보편 지급 성격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별 지원 형식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 국민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위기에서 이것을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되었던 대한민국 세계 1위였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네. 저는 전 국민에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주어져야 되고 그 돈은 전부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일 그리고 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생산자에게도 가고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가고 네. 중간에 공장에도 가고 기업에도 가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마중물이 되어서 다시 모두 다 부가세와 세금으로 국가가 걷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장차관 후보자, 공기관장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이제 추천을 받기로 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네. 대통령실이 오늘 뭐라고 밝혔냐면 시행 첫날이 어제 10,000건 넘는 추천이 네. 접수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니까 오늘 서영교 의원님 인터뷰하면서 아마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데 서영교 의원님 이름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국민 추천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대표로 있을 때부터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추천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많은 인재풀이 생길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이것은 아주 잘한 거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어떤 인사가 더욱 풍부해질 거고 능력 위주로 이렇게 발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설정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많이 얘기하는 게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 관계 또 이제 소통이 원활한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원내대표 되시면 좀 네. 쓴소리도 가감없이 하실 건지 이 수평적 관계 설정에 큰 어떤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데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쓴소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판단하고 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아프다고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달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소리를 전달해서 혹시 선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저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 한도 이런 것도 지금 5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네네. 모두 다 1억 원까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하게 해달라. 제가 전달할 것들은 국민이 요청하는 내용을 대통령께서 많이 듣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서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을 만들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협치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뭐 3대 특검 이런 것도 언급하면서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그 원내대표 되시면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야당과 잘 협상하겠습니다. 대통령도 협치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제가 이렇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야당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야당을 잘 설득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 국민이 낸 세금인데 네. 거기 이자부터 돌려드려서 그게 경제를 살려내서 그게 다시 정부로 세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선순환의 활력을 코로나 때 해봤으니 그런 것들은 잘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거 포퓰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잘 설득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득하고 잘 협치를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오늘 예, 말씀은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합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요. 합의 내용이 공개가 된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1차 협상 내용을 지켜나가겠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지킬지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틀을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지켜나가자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뭘 할지는 아직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양측 간에 합의 있었고요. 런던에서 이제 이틀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현지 시각 9일, 10일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원래는 10일 회의가 끝날 때쯤에 이게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합의가 됐다라고 미국, 중국 모두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미국과 중국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을 한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 그리고 제네바 회담 때 도출했던 합의 내용을 가지고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양국 정상에게 이 모든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쪽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역시 이제 중국과 합의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번 조처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에 대한 조치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일단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 조치를 풀어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요. 그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걸 미국 쪽에 풀어달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네. 중국 쪽에서는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부총리 그리고 왕원터 상무부장 그리고 말씀드렸던 리청각 부부장이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2차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된 건데 앞서서 지난달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회담을 해갖고 그때 합의했었던 것이요. 90일 동안 상대 국가에게 관세를 115%포인트 낮춰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비관세 조치가 바로 히토류 수출을 허용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양측이 서로가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수하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영국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양측이 결국 2차 무역 협상까지 가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1차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협상 한두 번으로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네. 주요 7개국 G7은 히토류 등 주요 전력물자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외신이 전했습니다. 네. 어느 나라 어느 언론이 보도한 겁니까? 네,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주요 광물 분야 합의문 초안을 이제 이게 작성이 됐고 이거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합의문 초안을 보면 세계 히토류 채굴의 70%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G7 국가들이 우려하면서 주요 광물의 조달 기준에 근거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일정표를 책정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국 정부가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업자 그리고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준다는 방침도 초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이 가장 많은 히토류를 가지고 있고 생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외 국가 중에는 뭐 인도, 호주, 브라질,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이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주요 광물 거래와 관련해서 가격뿐만 아니라 조달처의 투명성, 신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원칙도 합의를 했는데요. 새로 발표될 일정표에는 이걸 구체화해서
국제기관과 광물 채굴, 국가, 기업 협의, 상세한 조달 기준 책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달 기준에 미치지 않는 특정 국가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것 외에도 이런 방침에 좀 동참해달라고 회원국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양자회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총리도 만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 네. LA에서 시작된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네. 미국 내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 시위요. 어떤 도시들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네, 텍사스 오스틴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로 다 번지고 있는 그래요? 상황인데요. 일단 예. LA에서 지난 6일 날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시 당국이 야간 소요 사태 방지를 위해서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캐런 베스 LA 시장이 기자회견 통해서 LA 그 다운타운 지역에 대해서 8시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시내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히 이제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약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통행 금지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시위가 약간 누그러졌다고 하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비롯해서 뉴욕, 시카고 이렇게 다른 도시로 확산하고 있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네바다, 텍사스 이런 다른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에서는 LA에 도착한 해병대가 아직까지는 도심 시위 현장에 투입되진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미국 국방부가 LA 지역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해병대 700명을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지원에서 이제 투입이 됐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2,000명의 주 방위군이 LA 지역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 방위군 이미 배치되어 있는 2,000명 포함해서 추가로 2,000명 거기에다가 해병대 700명에서 총 4,700명의 인력이 배치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위 현장에 직접 투입된 것도 아니고 이제 주변 경계 활동만 하고 있고요. 시위대와 직접 충돌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SNS에 1992년 LA 폭동 당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네. 1992년 LA 폭동 당시에 한인 자경단 사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그 의도로 보긴 합니다만 LA 한인 사회에서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성명을 통해서 LA 지역에서 아직까지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33년 전에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아를 언급하면서 이번 소요 사태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실었다면서 정말 이거 너무나 경솔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현 대통령의 장남이자 무려 1,5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져온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지금 살얼음 같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한인회가 밝혔고요. 특히 이런 트라우마를 어떤 목적으로든지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인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LA 폭동 당시 한인 모습으로 추정된 한 남성이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LA 폭동 당시 우리 한인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자경단이 조직이 됐었고 이제 자체적으로 방어를 한 건데요. 엄청나게 그게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생명이 네. 왔다 갔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진을 올려놓고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이런 일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Make Rooftop Korean Great Again. 마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유색 인종들끼리 좀 싸워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한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경단을 꾸린 건데 그 사진을 올리면서 결국 좀 풍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비판이 있는 겁니다. LA 한인회도 연방정부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단속을 규탄하고 있고요. 지역구 정치인들에게도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그런 식으로 올린 거 Make the Rooftop Koreans Great Again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네.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절박했던 한인들이 네. 자신들의 총으로라도 이 자기네 가게와 생명을 지키려고 이제 한 맞습니다. 건데
그게 과연 저 트럼프 정부의 강경 대응을과 교묘하게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그거를 네.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 있고 그게 잘못된 게 그게 네, 하나고 맞습니다. 또 이 시위대가 코리안이 네. 우리의 적이야?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뭐 어떤 측면에서는 유색인종끼리 약간 싸움을 붙이는 그러니까요. 듯한 그런 모습도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장면을 올린 겁니다. 도대체 그 백인으로서의 이 이제 저 뭐라 그럴까요? 유색인종들에 대한 네. 시각이나 인식이 어떤지 한번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기업인들과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굳이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한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뭐 앞다퉈서 이렇게 좀 만나고 네. 어떤 그랬는데 좀 아쉽네요.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경기가 내수부진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고가 상품들 이른바 명품 중고 시장에선 출혈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사람들이 한때 명품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가 좀 꺾이니까 신제품 못 사겠고 그래서 이제 중고 명품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중고 명품 시장이 또 화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더 나빠졌고 또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중고 명품도 사기가 힘들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중고 명품 시장에서 업체들 간의 출혈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고 명품 시장에서 신제품 가격의 거의 10%의 제품이 네.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60만 원짜리 가방이 중고 명품 시장에서 한 4만 원 이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그 중고예요? 가짜예요?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중고인지 그 모조품인지. 네, 그리고 10분의 1이니까 약간 의심이 드는데. 네, 예, 그리고 또 여하튼. 이제 뭐 그 명품의 목걸이 이런 것들도 네. 뭐 3만 원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40만 원짜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요. 코로나 팬데믹 이제 부동산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경기가 완전히 꺾이면서 이제 사치품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커피 체인점 네. 스타벅스도 중국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사실 침체가 진짜 네. 현실은 현실이네요. 이 업체는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그러니까. 낮추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고수하다가 지금은 음료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10일부터 그러니까 비커피 음료, 프라푸치노, 티라떼 이런 같은 비커피 음료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했는데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우선으로 한 1,000원 정도 낮춰가지고 네. 4,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커피 시장 이것도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스타벅스가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중국 내 토종 브랜드가 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토종 브랜드와도 경쟁하다 보니 또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가격을 낮춰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스타벅스의 굴욕으로 이어졌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산책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니까 네. 단속한다. 이거 이란 정부가 내놓은 공고문이라고 네, 해요. 맞습니다. 이란 각 도시에서 이제 개산책을 금지하는 단속 강화 방침이 내려졌다고 네. 하는데요. 이란 동북부에 있는 제2도시인 마슈아드의 검찰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단속 강화 방침 밝히면서 개 산책이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범죄? 네. 예.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예. 여성이나 아동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 개를 같이 태우는 것도 단속과 처벌 대상이다라고 밝히면서 네. 적발되면은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이슬람 그 종교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는요 개를 굉장히 좀 더러운 동물로 간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인한테 욕을 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좋지 않게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또 이란의 젊은이들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반려동물 키우는 문화가 그럴 퍼지고 거예요.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속한 서방 문화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산책을 금지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를 키우는 것까지 뭐라고는 안 하지만 산책하는 건 못 보겠다. 네. 그러니까 금지한다. 네, 맞습니다. 이란의 어떤 풍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최병 특검까지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거쳐서 공포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수사 그리고 역대 최장 이런 수식이 많이 붙고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권 당시에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제2요구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인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의결 공포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그 기관과 수사 대상 면에서 모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란 특검은 내란, 외환, 유치를 포함한 11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을 포함한 16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상병 특검은 사망사건 자체와 수사방해 의혹을 포함한 8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 한 명 아래에 특검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규모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 100명,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최상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입니다. 파견검사만 추려본다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모두 포함해서 12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은 90일 수사를 할 수 있고 최장 60일을 추가할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이고 최상병 특검은 60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60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 확보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개 특검,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후보 추천이 많이 들어와 있다. 다음 주 초면 임명될 가능성 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에 누굴 특검으로 임명하는지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랄까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진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특검 임명도 중요하고 네. 파견된 검사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수사기관을 구성하는 인력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수사의 성패가 크게 좌지우지된다고 할 수 있는데 큰 특검이 동시에 3개 도입되다 보니 특검 임명부터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까지 모든 인력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특검이나 특검에 파견된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특검의 그 특성상 수사와 향후 재판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본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임명할 때 스스로가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사 주장에 따르면 특검 인물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각 당사자들이 스스로 승낙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3대 특검의 경우에는 그 수사 대상이 워낙 폭넓고 다양한 만큼 다양한 수사 경험을 보유한 특검이나 적어도 특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의 수사 능력에 따라서 수사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례로 과거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파견검사가 20명 정도였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파견검사를 보유한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는 만큼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서 이 대규모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건 몇 년 이상 그다음에 어떤 조건은 어떤
겁니까? 이 특검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네.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정당 가입 이력이 없다. 한때 가입했다가 지금 아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이력 됩니다. 없다. 단 한 번도 정당을 가입한 그래요? 이력이 있으면 특검에 임명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은 해당됩니까? 저는 정당에 가입한 이력은 없는데 특검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 모자랍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바로 지금 발탁되신 건데 14년 이상밖에 안 됩니다. 예,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특검 임명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도 아니어야 하고 검사의 직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통상은 지금까지의 특검 임명 전례에 비춰보면 판사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검사 출신이 임명돼 왔습니다. 1년 이내에 검사의 직에 있지 않아야 하는 만큼 네. 그 이전에 이미 사직하고 나온 검사들 중에서 검사장급을 거쳤던 인물들 중에 특검에 임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검사 규모 이제 크다 보니까 이게 구성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일선 검사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파견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파견 검사는요 대규모로 충원돼야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통상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이 자신의 측근 내지는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인사들을 특검보로 임명합니다. 특검보는 통상 업무 파트를 나누어서 수사, 대외 언론 홍보 역할 등을 맡게 되는데 보통은 2명 내지는 3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이번에 출범하는 특검들은 특검보도 6명 내지는 4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검보를 임명하고 나서는 파견 검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특검 스스로 나서서 자신과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고 수사 역량이 있는 인물들을 파견 검사로 차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장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경우에 파견 검사로 실제로 차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파견 검사들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본업에 매진하기를 원하는 인물도 있을 수 있고 특검에 직접 파견돼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길 원하는 인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검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변호사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일선 지방검찰청 업무엔 뭐 공백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나와요. 공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특검이 출범하면 모르겠는데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고 각 특검도 메머드급 규모를 갖추고 있는 만큼 파견 검사를 모두 차출하게 되면 120명인데 이 정도 규모라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검찰청이라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검을 들 수 있는데 두 검찰청도 소속된 검사가 모두 100명 남짓입니다. 그 수를 뛰어넘는 파견검사 규모인 만큼 물론 한 검찰청에서 모든 파견검사를 차출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검찰청에 걸쳐서 일부씩 파견검사를 차출한다고 하더라도 차출된 파견검사가 있는 검찰청 입장에서는 일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한 평검사는 검사 120명이 빠지면 일선지검은 수사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다. 검찰에 남아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겪을 바에 차라리 특검에 가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수사라기보다는 기소와 공소유지, 경찰이 수사해온 사건의 보안 수사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표현은 일부 과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정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게 35가지입니다. 내란 특검법 11개, 김건희 특검법 16개, 최병 특검법 8개. 자, 기본적인 수사 범위도 워낙 넓은 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이제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범위에 제한이 없는 수사 범위가 무제한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 대상을 상당히 폭넓게 망라해 두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수사 범위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관련성만 있으면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개 특검법 중에서는 가장 주요하고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란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온 상황이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충분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새로운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기회를 도모하고자 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방조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따라서 이 내란 특검에는 특기할 만한 부분이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 유도 혐의, 즉 외환 유치 혐의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묶어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핵심은 뭐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뇌물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했냐 안 했냐 이게 관건인가요? 맞습니다. 이 세 개 특검 중에서 그나마 검사 입장에서 수사를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특검이 최상병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앞선 두 개 특검과 다르게 공수처 등이 나름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 의혹과 정황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는 특검이 출범했을 때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자체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만 해병대 사령부, 국방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통령까지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최상병 특검의 주된 업무로 보이는데 박정훈 대령이 관련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사건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검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들 중에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출발하면은 기존 수사들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내용들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특검 법률이 통과되면 그 특검 법률 자체에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기관들은 수사 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이 사건 세 개 특검도 그 규정은 마찬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기존의 수사를 진행해오던 경찰, 검찰, 공수처는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아마 수사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 등 관련 인사가 직접 특검에 출석해서 관련 설명을 덧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수사는 수사 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내용은 기존에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오던 공판검사를 통해서 증인 녹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얘기 잠깐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로 예정된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냈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로 예정된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방침임을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성립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네.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막무가내로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히고 있는데 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12월 7일 비상계엄 나흘 후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내부 수뇌부에 이른바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즉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 조사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다고 알려졌어요? 경찰은 나름대로 정권 교체 전후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를 제공받으면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유의미한 정황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함으로써 실제 삭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12월 7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만 받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상계엄 선포 3일 뒤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 대통령 측 간의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 혐의도 동시에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조사 불응이 아니다.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도 고려한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소환 조사 대신 서면 조사, 방문 조사로
대체해 줄 걸로 경찰이 그렇게 대체해 줄 걸로 보입니까? 경찰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면 아예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거나 그와 유사하냐 지위에 있다면 그 지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퇴임한 대통령인 만큼 이 사건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로 대처한다면 그 비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로 대처하지는 못할 텐데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다면 3차 소환 조사 요구를 한 번 더 해보고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 신청을 할지 말지를 두고 큰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3차 소환장 보냈는데도 그때 불출석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말지 또 고민에 빠지게 될 거다. 큰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경찰 네.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만 내란 특검이 이미 출범한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에도 이 사건 수사 대상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경찰로서는 그 소환 조사 출석에 따른 수사 강행을 앞으로 밀어붙일 만한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하는 만큼 체포영장 신청도 쉽지 않고 체포영장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검찰이 기각하거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